페드가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갔으니까 금리 인하에 맞는 업종을 사야지가 아니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장세 아니냐. 네. 그때는 금융, 경기민감제, IT 산업재들이 좋았으니 지금의 장세도 설명이 되고 내년도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다만 내년도를 좀 더 포커싱을 해보자면 미국에서 금융이라는 거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될 때는 은행이 좋았으니까 내년에 은행이 좀 더 힘을 낼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약간 한국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국은 금융에서 은행은 주택을 좀 찍어 누르고 있는데 그러면 은행보다는 증권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이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거죠. 환율에 대한 이 의지가 좀 되게 강해졌다. 속도 조절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환율은 지금 상황에서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 다만 좀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게 동일하다라고 가정한 상황에서 200억 불씩 계속 투자를 해 나가는 거잖아요. 뭐 1,600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에 1,600원 가요. 이게 아니고 천천히 약세 기조의 채널은 맞는 것 같아요. 네. 한창 이제 내년 전망 보고서를 내시고 매우 바쁘게 전망 세미나를 다니실 것 같은데요. 잘하시네요. 그렇죠. 그런 시즌이죠. 지금 사실 굉장히 잘 맞추셨어요. 예. 그래서 26년에도 또 잘 맞추실지. 보통 안 그렇죠. 네, 벌써 이렇게 빼고 시작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번 뭔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 번 맞춘 사람이 예. 계속 이게 뭔가 맞아요. 실기처럼 몇 번 들었어요. 저도 그런 거. 그런 게 있다. 요즘 좀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대하고 모셨는데요. 코스피 5천 26년에 오는가? 네. 매우 기대가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요즘 세미나를 다니면 대부분의 이제 고객분들이 그런 말씀 주세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다 5천 가까이 가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쏠려 있으니까 좀 이게 좀 또 반대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내년에 3천을 부르시는 증권사는 없는 거죠? 근데 조금 일찍 내신 분들은 한 좀 낮게 부르셔가지고 예, 조금 코스피 이제 올라가기 전에 내신 분들. 그 추석 전에 추석 바로 다음에 네. 예, 그래가지고 좀 곤욕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요, 25년을 먼저 복기를 해보고 네. 오늘 가져오신 자료로 26년을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5년은 어땠나요? 요 자료에도 요 장표가 있는데요.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아실 거예요. 올해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자산들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주식도 올랐고 미국 성장주, 채권, 금 할 거 없이 다 이제 올랐죠. 이거를 보통 이제 금융 억압이다라고 통상 해석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질 금리를 찍어 눌러서 화폐 가치가 이제 하락을 했으니 어떤 자산이라도 내가 들고 있어야겠다라고 대부분 이제 생각들을 하시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해석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올해 보면 뭐 한국 주식이 한 70% 정도 YTD로 갔다가 조금 이제 최근에는 좀 쉬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S&P 500은 뭐 10몇 프로, 미국 성장주는 뭐 20%, 네. 금도 엄청 이제 올랐죠. 요 차트를 제가 보니까요, 밑에 주석에 깨알같이 써 있는 글씨로 11월 5일 종가 기준이라고 이때는 그랬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주식 좋았고 귀금속 좋았는데 사실 11월 달에 좀 조정을 좀 조금 받았잖아요. 조정받았죠. 예, 그래서 지금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좀 더 올랐다가 그리고 다시 내려왔으니까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네. 그럼 올해는 연말까지 그래도 좀 달러 약하고 한국 주식 귀금속 괜찮은 걸로 끝날 거라고 보시나요? 올해는 뭐 크게 변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뭐 최근에 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나 요 며칠 상관으로 계속 이제 되게 세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바뀌었는데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30%까지 갔다가 지금은 거의 또 다시 12월 금리 인하 기정 사실화 이렇게 하면서 바텀을 또 잡아주는 이런 모습이어서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 약간 박스권의 하단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 여기다가
3차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도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조용조용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귀에 딱 박히는 멘트가 네. 박스권의 하단이다. 어. 이 말은 뭐 그래도 지금 사도 괜찮다 이런 그러니까요. 말씀이신데요. 네, 맞아요. 또 오늘 보고서의 제목은 W를 찾아서예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사실은요, 그 외과 의사 하신 1990년대에 뭐 아주대학교에서 유튜브 찾아보면 있으세요. 요대로 이제 W를 찾아서 이렇게 딱 치면은 바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짜리 이제 강의가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제목을 강연 주제를 그대로 이제 좀 약간 인용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주요하게 말씀을 하신 거는 제레미 레프킨에 대한 말을 또 인용했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은 우리의 대부분은 99%가 잉여인간이다. 네. 근데 저도 네. 잉여인간인 것 같아요. 네. 가끔씩 그분들 무슨 이렇게 말씀이신가요? 말씀하셨는데 네. 보통 이제 0.1%의 선고자가 이제 뭐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인터넷도 만들고 지금은 이제 AI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0.1%의 선고자가 만들어낸 거겠죠.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0.9%의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좀 노력을 하자. 어떻게 하면 그거를 알아볼 수 있을까? 뭐 결국에는 뭐 많이 공부하고 계속 이렇게 찾아보자라는 건데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2026년에도 계속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그런 것에 있는 통찰력 있는 투자자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AI가 어떻게 보면 0.1%의 우리 천재들 혹은 선구자들이 만들어낸 거라면 거기에서 이제 파급되어져 있는 뭐 GPU라든지 HBM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제 뭐 전력 에너지라든지 이런 이제 채찍 효과처럼 이렇게 쫙 열려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고 계속 이쪽에 대해서 공부하고 확산이 되는 것들을 봐야 우리는 부를 창출할 수 있지 않나. 90년대에 99%의 잉여인간으로 남았다면 이제는 0.1%는 될 수는 없지만 0.9%라도 어떻게 좀 막차라도 타볼까. 제가 이런 생각이 9%라면 좀 어떻게 좀 해볼까 그러니까요. 싶은데 상위 1%에 들지 않는 나머지 99%는 투자밖에 답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은 투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건가요? 이미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0.9%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또 0.1%이신 맞습니다. 분께서 네. 저는 저는 0.9%를 99%의 위해서 잉여인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뭐를 봐야 우리는 1%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쭉 말씀을 드려요. 네.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차트에서 대부분의 말이 맞아요. 대부분의 말이 맞는데 지금 AI를 통한 이 생산성에 대한 기대 자체는 이 금융억압으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구조적인 양극화로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차트는 뭐냐면 GDP 내에서 AI와 융합이 용이한 뭐 흔히 말하는 로보틱스나 물류나 뭐 이러한 것들은 GDP 내에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경제라고 하는 올드 이코노미, 뭐 건설이나 도매업, 교육 이런 것들은 AI와의 융합이 별로 쉽지 않아서 GDP 내에서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왼쪽 차트를 보시면 금리에 민감한 취업자, 주택이나 건설이나 광업이나 제조업 이런 쪽의 취업자들은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페드 입장에서는 이쪽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즉 트럼프가 찍어 눌러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고성장이고 비싸 보이는 AI와 관련된 산업은 용인하는 그 비싼 거를 일정 부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약간의 양극화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기 금리는 아까도 저 들어오기 전에 잠깐 금리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런 물론 이제 물가라든가 아니면 부채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생산성이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이런 기대감도 같이 텀 프리미엄에 녹아 있으면서 장기 금리는 잘 안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물론 수급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단기 금리는 페드의 스탠스에 따라서
좀 계속 하락 압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장세는 어떤 장세냐? 페드가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갔으니까 금리 인하에 맞는 업종을 사야지가 아니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장세 아니냐. 네. 그때는 금융, 경기민감제, IT 산업재들이 좋았으니 지금의 장세도 설명이 되고 내년도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다만 내년도를 좀 더 포커싱을 해보자면 미국에서 금융이라는 거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될 때는 은행이 좋았으니까 내년엔 미국이 좀 더 은행이 좀 더 힘을 낼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약간 한국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국은 금융에서 은행은 주택을 좀 찍어 누르고 있는데 그러면 은행보다는 증권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이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과거의 구간들은 네. 대체로 경기가 좀 좋아지는 국면 아니었을까요? 근데 좀 역시 약간 어색해요. 잘하시는데요. 뭔가 어색해요. 성격이 달라요. 뭐냐면 과거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증가하는 국면은 경기가 좋아졌던 국면이에요. 네. 경기가 턴어라운드 했던 그렇죠. 국면이라 그때는 뭐냐면 철강, 화학 이러면서 자동차 이러면서 쭉 이제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금리를 인하하는데 장단기 스프레드가 벌어지니까 네. 이거를 약간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불 스프레드라고 볼 수도 없고 네. 또 베어 스프레드라고 볼 수도 없어요. 베어 스티프닝, 불 스티프닝 둘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채권 담당한테 물어봤죠. 뭐라 그럴래? 그랬더니 그냥 스티프닝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그럼 했죠. 과거에선 찾을 수 없는 왜냐하면 지금 금융하고 경기민감제하고 IT 산업재가 우위다. 네. 산업재나 경기민감제는 대표적으로 불황에서 좋아질 때 좋아질 때. 주가가 오르는 그런데 지금은 산업이잖아요. 거꾸로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저 산업들이 내년에 좋아지는 건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기가 턴어라운드에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네. 양극화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고성장인 이런 산업들은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으니 장기 금리는 안 빠지는데 단기 금리는 빠져야 되는 이런 스프레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거를 가지고 그냥 불 스티프닝 상황이었어 라고 그대로 대입을 하면 안 맞을 거고 네. 베어 스티프닝이라는 상황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확 내리는 내려가면서 거죠. 네. 완전히 이제 침체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과정도 아니었 네. 지금은 아니고 그러면 그때와 같은 상황은 아니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구조적 양극화의 개념에서 해석을 해야 지금의 장세가 설명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양극화라고 하시면 올해 대표적으로 뭐 IT, 반도체 그리고 미국은 AI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산업들이 내년에도 계속 된다라는 좋을 거라고 거죠. 예. 보시는 네. 거군요. 그런데 네. 요즘에 이제 걱정들이 생기고 하나둘씩 있죠. 나타나고 있죠. AI 버블이야. 특히나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오픈 AI가 순환 참조처럼 내가 너한테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너도 나한테 투자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회사채까지 써가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에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혹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한 이제 걱정들도 있고 또 하나 금액이라고 그냥 그렇게 막 지르면 되느냐? 1,000억, 2,000억이 누구고 A 이름도 아니고 이 어마운트를 도대체 이게 감당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버블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왔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태까지 9월 이후에 투자 계획 쫙 발표한 거, 그 많은 어마운트를 다 모아서 지금 투자한 것과 합쳐보면 네. 94년도 이후에 실질적으로 GDP 대비해서 투자된 비중보다는 아직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되게 엄청난 것 같지만 물론 이제 명목으로 보면 그렇지만 GDP 대비 실질로 보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또 하나는 이거죠. 왜 그랬을까? 도대체 9월에 이 기업들이 정말로 뭐 수요가 좋아서 그리고 앞으로 뭐 이미지도 있고 비디오로 영상도 이제 제미나이 3는 이미지를 훨씬 더 잘 만들어낸다라고 해요. 영상도 8초짜리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만들고 그래서 그럴까? 근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혹시나 7월에 통과된 OBBB 법안이 이런 것들을 촉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귀결이 된 거죠.
원래 트럼프가 기억을 하시겠지만 당선이 되기 전에 공약이 뭐였냐면 법인세를 21에서 15로 일괄적으로 다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취임을 하고 나서 정책이 발표가 되고 의회를 통과했는데 그 얘기는 쏙 들어갔죠. 다만 어떤 게 있냐면 보통은 투자를 하게 되면 아니면 뭐 어떤 기계를 사게 되면 감가상각을 연차별로 하는데 이 OBB 법안에 들어간 것들은 당해년도에 100% 감가상각을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법안이 나왔거든요. 근데 특별한 우리가 해당하는 자산을 산 경우만. 그게 뭐냐면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취득하거나 사용을 개시하거나 아니면 감가상각이 20년 이하 연한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플랜트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라든가 아니면 전력 설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투자를 하면 그러면 이 공제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자 비용을 내도 실질적으로 그 세법상의 이익은 확 줄어드니까 법인세 감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7월에 통과된 이후에 9월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2017년에 TCJA라는 이런 정책에서 거의 유사한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반도체 사이클이 들어왔죠. 그때 당시에는 금방 말씀하셨던 경기가 도는 사이클까지 같이 연결이 됐어서 훨씬 더 효과가 좋았는데 그때는 반도체 레거시 사이클이었어요. 메모리 사이클. 지금은 AI와 데이터 센터까지 그리고 전력 설비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책의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증시에 반영이 된 이미 알려진 일일 수 있고 네.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이익 추정이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버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러면 미국은 내년에 이익이 생각보다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높이는 장세가 될까요? 둘 다 될 것 같아요. 아, 이익도 아직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어닝이 꺼지지 않았거든요. 여튼 네. 파란색 선을 보면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22배가 넘어가면 어떤 연휴에선건 밸류에이션 부담을 받던 아니면 다른 이슈가 터지건 항상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익이 꺼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밸류에이션이 싸지면 또 들어가고 싶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또 여기서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22배가 넘어서 이번처럼 23배, 23.5배가 되면 또 막힐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극화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국가별로도 양극화한 거예요. AI의 패러다임을 가진 국가 아니면 그 가치 사슬에 연계된 국가 혹은 우리가 늦었으니까 빨리 해야지 라고 소버린 AI를 하는 국가들은 평가를 계속 좋게 받는 거고 오히려 AI 후진국이나 남의 거를 갖다 쓰거나 IT 비중이 적은 뭐 유럽이 2배 PBR에서 계속 멈춰 있다거나 멕시코 같은 국가라거나 이런 국가들은 계속 밸류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AI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엔비디아만 보고 있었지만 GPU만 보고 있었지만 TPU를 활용해 가지고 더 좋은 이런 효과를 내네. 그러면 우리는 한쪽에서 이게 AI라는 패러다임은 있지만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구글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오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멀티플을 계속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3배가 아니라 24배, 25배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내년에는 조성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죠. 지금 TPU, 구글 TPU 말씀해 주셨는데요. 누군가는 이걸 너무 좋게 봐서 엔비디아를 밸류에이션이나 이익 추정치를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미국 증시 고점이지 않냐. 음, 알파벳만 조금 더 오르고 이제 끝 아니야?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알파벳도 GPU를 쓰고 하지만 TPU가 더 이 하나를 하는 데는 더 성능이 좋고 하지만 전반적인 또 빅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할 때는 또 GPU 데이터 센터 큰 게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가 끝났다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회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때 매출액이 딱 100억 달러일 때 딱 발표를 했거든요. 네.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빵 뛰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엔트로픽이 지금 50억 달러예요. 흔히 말하는 클로드를 쓰시는 이게 내년에 100억 달러로 증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아마존이 또 대규모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AI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이거는 정말 공급과잉은 우리가 거짓말이었어. 그러니까 90년대, 00년대, 99년도에 Y2K라는 이런 게 아니고 아직은 디바이스도 안 나왔고 우리는 로보택시도 아직 못 타봤고 뭐 어떤 엣지 디바이스도 없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구글 입장에서는 이러지 않았을까요? 오픈 AI가 사용자가 8억 명인데 여기서 내가 점유율을 놓치면 그러니까 수익성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놓치면 나는 바로 도태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픈 AI도 또 공격적으로 나올 거고 그 누군가는 또 공격적으로 나올 거고 이게 이제 경쟁이 붙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 경쟁은 멀티플의 확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테스트 기반이었어요. 우리가 쇼폼 자체가 30초짜리 영상인데 이거를 AI가 만든다라고 하면 토큰 수요가 또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단에서는 걱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수요를 가장해서 공급이 과잉이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AI 많이 쓰십니까, 이사님? 저는 확실히 업무에서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왜냐하면 약간 편견일 수 있겠는데 네네. 같이 일한 적이 있거든요. 아, 예. 왠지 이사님 그런 거 잘 안 쓰실 스타일이신데. 그때는 안 썼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찾아와 봐. 라고. 그렇죠. 주말에 너 이거 좀 찾아와. 이거 이렇게 하셨죠. 데이터 갖고 와 봐. 아, 이렇게 얘기를 손님이셨군요. 했죠. 네. 근데 지금은 내가 AI한테 물어보고 이거를 그려봐. 라고 저보다 얘기를 친절하군요. 저 같은 직원보다 훨씬 친절하죠. AI가 친절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걸 시켜놓고 네. 근데 아직은 이제 그 코파일럿이 안 돼서 이거를 바로 그림으로 옮기거나 PT로 옮기는 건 아직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이제 같이 작업을 하죠. 그래서 미리 시켜놓고 먼저 데이터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하더라고요. 아래에 이 수요가 많이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죠. 아니, 저는 상상을 하나 해보면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지표랑 이런 지표를 합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지표를 만든다거나 그림을 그려보면 보일 것 같은데 그 작업이 워낙 고되다 보니까 그동안은 못했던 것을 지금 그런 자료만 가지고 네가 한번 그려봐 하면 그려주잖아요. 아니요, 잘 못 그려요. 그래요? 아직은 못 그려요. 합치는 아이디어 이거랑 이거를 선정하는 거는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를 크로스하는 거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고 아, 예. 그거를 실제 그리는 거는 아직은 손이 필요하고요. 이거랑 이거랑 합쳤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를 일단 먼저 나의 GPT가 대화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그런 의견을 하는 주나요? 거죠. 그러면? 서로 이거 이제 주고받죠. 합리적인 것 근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나는 이때 요렇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얘기들을 해주고 그러면 GPT는 저의 성격이 되게 까칠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똑똑하네요, GPT가요. 아니 그거 안 근데 해보셨어요? 네. 여태까지 대화를 바탕으로 나의 MBTI를 맞아요, 맞아요. 이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하면 뭐 까칠하시네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였냐면 AI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AI가 버블이 아니라면 지금보다 더 좋은 AI들은 계속 나오는 구간이라고 봐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미국의 고용이 무너지고 있다. 아래에 안 뽑는다고 지금 이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그게 훨씬 심하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6년에 뭐 이익도 올라가고 뭐 빅텍들 돈 잘 벌고 투자하고 뭐 좋다 이거죠. 그런데 고용이 혹시나 크게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페드는 금리에 대해서 인하 기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데 페드가 고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고성장인 거에 밸류를 더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비싼 게 더 비싸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안 좋은 업종은 더 안 좋게 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다가 고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고용을 봐도 네. 정부와 의료와 교육이 상당히 증가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업종에서의 증가는 안 하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설업 취업자들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이 페드는 금리 인하 기조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고성장은 더 흔히 말하는 고용이나 인력에 대한 비용을 줄여가면서도 고성장을 해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단순히 금리를 찍어 눌러서 지금 자산 가격이 오른다라기보다는 산업별 양극화로 해석을 하면 상당히 좀 합리적인 네. 이해를 지금 질문에 네.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요. 금리는 좀 완화적으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25년도의 자산별 성과를 봤을 때는 달러가 약할수록 다른 자산들이 좋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그러면 26년에도 달러가 좀 약해져야 금리 인하하면 달러가 좀 약해질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약해져야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건 좀 보셔야 돼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90년대 중반이랑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94년도에 물가가 오를까봐 금리를 쫙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과 비슷하게 생각보다 물가가 좀 안정되고 보니 95년 중반에 한 번, 그리고 95년도 말에 두 번 정도 정상화 관점에서 금리를 내려줬어요. 지금 위에 보시는 라인 차트는 흔히 말하는 달러 지수입니다. 금리를 쭉 올리다가 동결했을 때 달러가 약세를 보였어요. 그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차트 아래쪽에 보시면 미국과 이머징이 같이 올라가죠. 그런데 금리를 내려주니까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취업자도 조금 괜찮은 것 같고 경기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달러가 강보합세를 보여요. 초강세로 가는 건 아니고 강보합세를 보이면 그러면 이머징은 속도가 조금 조절이 되면서 미국이 더 좋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달러가 막 갑자기 강세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 이 4분기에 금리를 한 3번 내려주고 내년도 상반기에 페드 의장 교체가 되면서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뭐 이런 기조들이 조금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달러는 뭐 강세는 아닐 것 같지만 오히려 실질적으로 금리를 내려주게 되면 미국의 경기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좋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머징은 조금 약간 속도 조절이 나고 미국의 좋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상반기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정책 모멘텀도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달러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좀 결정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달러가 조금 강보합세 정도만 간다 하더라도 미국이 좀 더 좋아지는 하반기에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국 시장을 바라볼 때는 달러가 제일 중요해요. 네. 네, 달러의 흐름이 국가별 이 수익률의 상황들을 만들겠죠. 네. 그러면 종합하면 코스피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미국도 내년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스피가 좀 더 유리하고 달러는 금리 인하하면서 약간 약해지는 기조로 상반기까지는 가다가 하반기는 좀 봐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하면 미국이 더 좋아질 거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미국이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워낙 민감한 주제라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있는데 아 그래요? 원화 달러 원 환율이요. 네. 지금 달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네. 지금 이미 1,470원 왔다 갔다 하는 네. 이 환율이 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이고 네. 내년도 환율의 레벨은 어느 정도를 봐야 할까요? 네.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대로 네. 따라가시면 될 것 같은데 다 의견이 다르셔가지고요. 왼쪽 차트를 보시죠. 네. 저희가 봤을 때는 BIS에서 발표하는 실질 실효 환율로 지금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적정 환율은 1,410원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환율은 좀 약간은 속도감 있게 다른 요인들을 반영하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가 많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이제 해외 투자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서학 게이밍 네.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했다.
여기에다가 매년 200억 달러씩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이런 것까지 겹쳐서 좀 속도감 있게 워낙 약세가 반영된 것 같은데 저의 판단으로는 제가 듣는 판단으로는 지금의 외국인 매도는 약간 클로징의 그런 물량들이 많이 있어요. 클로징이다. 예, 예. 특히나 헤지 펀드 쪽에 클로징이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면 11월이 좀 지나가면 이 외국인 매도세는 좀 잦아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흔히 말하는 서학개미 관련한 이런 물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당국에서 어떤 증권사의 어떤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보겠고 뭐 급기야는 해외 투자에 대해서 세율을 더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 맞아요. 가면서 혹은 연기금과 같이 좀 뭐 환해지라든가 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또 몇 주 전에는 구드개입을 했죠. 그래서 환율에 대한 이 의지가 좀 되게 강해졌다. 네. 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도 금리 동결을 하는 이런 이유도 같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환율은 지금 상황에서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지금의 원달러 환율은 물론 그 전에는 엔화 동조화도 좀 있었겠지만 달러 인덱스보다는 한국의 좀 더 한국만의 상황들이 좀 더 반영된 이러한 약세 기조였고 이 부분은 좀 안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좀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게 동일하다라고 가정한 상황에서 200억 불씩 계속 투자를 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페이지에서 저 세 번째 막대 그래프가 상당히 이제 눈에 보이는데요. 대미 투자. 네. 우리 부장님께서 저렇게 또 찍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다른 가정이 동일하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200억 불씩 3년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뭐 1,600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당장에 1,600원 가요. 이게 아니고 원하는 대미 투자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면 천천히 약세 기조의 채널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는 그 속도가 외국인 순매도 그다음에 뭐 서학개미들 뭐 이런 것들과 겹쳐서 좀 빠른 속도를 좀 보였다. 이거는 안정이 될 거다. 다만 요금 약세 기조가 나타나는 그런 구도는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그러면 그 대미 투자가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3년 뒤에 적정 환율은 지금 1,600원대 정도 보시는 그렇게 걸까요?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또 어떤 식의 다른 얘기가 요인이?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약세 기조로 가는 건 맞다. 천천히 그런 거는 맞지만 지금의 속도는 좀 빠르다. 이렇게 네. 정리를 네.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26년도에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자산 또는 산업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걸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뭐 하시고 최대 5분 정도? 5분이요? 아이, 최대 그럼 5분. 충분하죠. 네. 최대 5분. 내년도를 보시는데 지금 이제 장표를 보시면 됩니다. 큰 틀은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과 정책 모멘텀이에요. 요거는 올해도 똑같았죠. 그러면 여기서 점점 더 뻗어나갈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AI 사이클의 수혜가 재조명되는 이런 업종이나 기업들이 있을 거다. 이게 최근에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 로봇도 나왔지만 ESS도 나오고 자동차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로 확산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3차 상법 개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주의라든가 거버넌스 이슈라든가 배당 소득 분리과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증권 지주를 넘어서 점점 더 행동주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뭐냐면요. 1990년부터 99년까지 자른 겁니다. 이때 당시에 시스코가 그러니까 각 주식이 10배간대를 딱 빨간색으로 걷거든요. 네. 처음에 시스코부터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갔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엄청나게 것들을 그 보는 이후에도 거죠. 훨씬 많이 올랐네요. 네. 네. 이때 당시에 시스코 라우터가 지금으로 치면 엔비디아고요. 우리는 아직 PC도 보지 못했고 아니면 이때 당시에 이커머스 온라인 광고도 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거고 내년에는
오픈 AI가 IPO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1995년도에는 넷스케이프 아시죠? 네. 안다고 하면 안 되는데. 예. IPO를 했어요. 네. 95년도에. 예. 이때 적자인데도 IPO를 했는데 IPO 상당히 성공했거든요. 그러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남아 있고요. 1999년도에 시가총액 1위는 한국통신이었습니다. 네. 지금의 KT. 그 전에는 계속 한국전력이었거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지금의 시가총액 갭이 4.7% 포인트인데요. 네. 이게 만약에 좁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이러한 종목들이 좀 유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목 아예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위에서 보시면 뭐 시가총액 상위순인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런 종목도 추천을 하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